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우리 프로젝트 5번째 시간인데 29회 때 이제 출제됐던 문제들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금 난이도 높게 출제됐던 문제들만 이제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아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어려운 문제를 보더라도 이제 대비하시는데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29회 때는 이제 유명한 문제죠. 우리 지적 서고 설치 기준, 창고 설치 기준을 이제 시험에서 물어봤었어요. 많이들 당황하셨죠, 그 당시에. 그래서 뭐 시험이 끝나고 난 이후에 국토교통부에 뭐 집회를 하러 가기도 이제 하고 했었는데 참 인상 깊었던 문제입니다. 자, 10번 우리 공간정보법상 지적서고 창고 설치 기준에 대해서 지적서고 설치 기준에 대해서 틀린 것은 이라고 이렇게 문제가 이제 나왔었는데 일단 1번 지문은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지문입니다. 우리 지적서고라는 그 창고는요, 지적 사무를 처리하는 그 사무실과 연접해서 설치해야 된다.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법에서 이 지적서고는 이제 지적 공부를 연구 보존해야 되는 창고인데, 우리 지적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해서 설치하라. 이 부분은 이제 시험에 여러분 많이 등장하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지문부터가 이제 좀 생소하죠. 이제 바닥과 벽은 이중으로 하고, 연구 보존하려면 이중으로 하는 게 안전하겠죠. 그래서 이중으로 하고, 영구적인 방수 설비를 해야 한다. 이제 물 들어오고 하면 큰일 나니까. 그죠? 옳은 지문이고요. 3번 지문 보시면, 창문과 출입문은 이중으로 하되 안쪽 문은 역시 여러분 연구 보존하려면 이중으로 하되 좋아요, 이중으로 하되. 근데 안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바깥쪽 문은 곤충이나 쥐 등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철망 등을 설치해야 한다. 자, 여러분 3번이 틀려서요. 근데 이런 문제를 여러분 혹시나 우리 또 올해 33회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맞닥뜨리더라도 이렇게 생소한 부분은 이 출제자들도 그래도 양심이 있지 디테일한 부분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한 문제가 좀 나왔다라고 하면 이 시험에서 이제 기술이에요, 노하우예요, 여러분. 아주 막 디테일한 부분 뭐 이런 것들 물어보지 않아요. 크고 굵직굵직한 상식적인 것들만 물어봅니다. 이제 잘 출제되지 않는 것들은요. 생각해보면, 이제, 당연히 문은 이중으로 있어야 돼. 연구 보존해야 되면, 이중으로 있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쥐나 바퀴벌레가 이제 들어가면 이제 큰일 나겠죠. 들어가서 이제 갉아먹으면 큰일 나니까. 방충망이 있어야 돼요. 방충망이 있어야 되는데, 철문을 열었을 때, 여러분, 철문이 열었을 때 방충망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방충망도, 철망도 이제 열어야 되니까. 그죠? 그럼 당연히 연구 보존하려면 바깥쪽에 그 철제문이 있어야 되겠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바깥쪽에.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어요.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철제문이 있어야 되고요. 철제문이 있어야 되고, 그 안쪽에 이제 그 철망, 방충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순서가 서로 뒤바뀌어서 안바퀴 이제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 X.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온도 및 습도 자동 조절 장치를 설치하고 연중 평균 온도는 섭씨 20도 내외 5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도 편차를 한다 이 말이죠. 하고 연중 평균 습도는 65%를 유지해야 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이 뭐 요런 걸 20도를 25도로 바꾸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이런 생소한 문제는 출제자도 양심이 있으니까 이제 시험에서 노하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5번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단독 퓨즈. 뭐 5번 지문은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여러분. 특히 우리 이제 생각해보면 연구 보존해야 되는데, 지적공부 연구 보존해야 되는데 제일 무서운 게 물과 불이다. 그죠? 그러니까 물 때문에 아까 여기 영구적인 방수 설비 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불 역시 무서워요. 특히 이제 전기로 인한, 그죠? 누전, 그죠? 뭐 합선 뭐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아주 심각한 이제 전기, 불, 이제 화재 피해를 일으키니까, 당연히 퓨즈는 이
지적 소고만 단독 표주를 해서 다른 것들이랑 섞이지 않게 여기에서 뭔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바로 표주가 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단독 표주로 한다라고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둡니다. 지금 역시도 역시 이제 법 규정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시험에 이제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여러분들 우리 이 부분이 시험에 뭐 이렇게 나왔던 적도 없어요. 그 전에도 나왔던 적은 없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뭐 1번이라든지 이런 지문들은 이제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고. 나머지도 막 이런 것들도 있구나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13번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자, 기억부터 기억. 갑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뒤에 갑이 매매한 뒤에 사망을 했다. 이제 단독 상속인 병을 두고 사망을 했다. 그러면 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계약까지 체결하고 사망한 거다. 그죠? 그러면 상속 등기 거칩니까? 거칠 필요 없습니까? 거칠 필요 없다. 포괄 승인에 의한 등기 신청. 따라서 단독 상속인 병을 두고 사망한 경우 병은 자신을 의무자로 하여 갑에서 직접을로 그래서 갑에서 상속 등기 거칠 필요 없이 갑에서 직접을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X. 그 다음 니은 보시면요. 갑 소유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 을이 수용보상금을 지급한 뒤 을 명의로 이제 재결 수용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그럼 갑이 이제 피수용자고 을이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럼 사업시행자는 언제 소유권 취득합니까? 수용 개시일에 소유권 취득해요. 수용 개시일에. 올해 수용 시험에 나올 가능성 많아요. 그럼 이제 수용 개시일에 소유권 취득하니까 근데 갑이 피수용자거든요. 병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경유한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 개시일 후에 얘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대요. 수용 개시일 후에. 그럼 사업시행자에게 방해돼요? 방해되지 않아요? 수용개시일날 사업시행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 이후에 있는 소유권 변동이니까 그건 당연히 방해된다. 그죠? 그래서 수용은 원시 취득이니까 법에 따르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이 되는 제3자 권리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라고 규정을 두거든요. 따라서 얘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맞네요. 그 다음 디귿 보시면요.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 이전 등기를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자, 우리 상속은 이제 종류가 두 가지예요. 법정 상속 아니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둘 중에 하나거든. 그러면 법정 상속분과 다른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야기하는구나.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지분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분으로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뭐 이야기하는 걸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한다. 옳은 지문이네요. 우리 법정 상속할 때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당연히 첨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분할 협의하는 경우에 즉 법정 상속분과 다른 지분 비율로 상속인들이 가지는 경우에는 그때는 반드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까지 같이 한꺼번에 첨부해 주셔야 돼요. 올해 인감증명서도 시험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리얼 보시면요. 갑 소유 토지에 대해 갑과 을의 가장매매에 의해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에 선의의 병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설정된 경우 그럼 간단하게 이제 그 사실관계를 그려보면 이제 갑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 소유자인데 을 앞으로 가장매매 즉 통정허위 표시했대요. 통정허위 표시했고 자 그럼 을이 소유자인데 이 소유자 을이 물론 등기부상 소유자 을이라는 거죠. 이 소유자 등기부상 소유자 을이 이제 병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했다. 그래서 병은 저당권자다 이 말이죠. 저당권자. 그런데 얘는 지금 선이래요. 선이다라는 것을. 자 그러면 선의의 병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된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틀렸네. 자 이 부분에 설명 좀 드립니다. 여러분 통정허위 표시는요, 우리 민법 108조 1항에 따라서 그 법률 효과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갑과 을 사이에 통정허위 표시, 을 앞으로 등기는 돼 있지만 을의 법률행위 효과는 무효니까 우리 판례에 따르면 등기는 돼 있다 하더라도 채권행위, 물권행위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을의 등기는 무효예요.
무효. 자, 문제는요, 우리 민법 108조 2항에 우리 통정오해 표시의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은 선의니까요, 얘는 보호된다. 자, 주의하실 것은요,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된다고 해서 이 통정오해 표시라는 당사자도 같이 보호되는 거 아니야. 항상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됩니다. 따라서 얘는 유효한 등기가 돼버려요. 자, 그럼 문제는 만약에 을과 병이 다 무효라면 갑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진정한 소유자 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을의 등기도 말소, 병의 등기도 말소하면 돼. 다만 을의 등기는 얘는 통정오해 표시라는 당사자니까 신청으로 말소하는 것이고, 얘는 여기서 파생된 권리, 설정된 권리, 설정적 승계, 얘는 이해관계인이니까 여러분 설정적 승계를 받은 자는 이해관계인이에요. 그 이해관계인은 직권말소거든. 그럼 어쨌든 말소시키면 되는데 둘 다 무효라면, 문제는 얘는 유효야. 그럼 을의 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법에 따르면 말소 등기 시에 그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 즉 여기서 설정적 승계를 받은 자, 그 이해관계인은 그죠?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한다라고 돼 있어. 그럼 을 등기 지으면 병은 무조건 지우셔야 돼. 따라서 을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이 있죠. 말소를 하지 않고 그냥 갑 앞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방법은, 갑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문제는 이 경우는 말소는 안 돼. 그러니까 이전 등기 방식으로 갑이 등기부상 소유권을 찾아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다시 지문에 보시면 갑과 을은 공동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리얼은 X네요. 이때는 당연히 갑은 을로, 갑과 을은 갑 앞으로, 그죠? 갑 앞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저당권은 그대로 이제 살아남는 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이 저당권자, 제가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저당권자는 뭐도 가지고 있느냐? 이 저당권자는 채권도 가지고 있어. 채권과 저당권 분리 안 되거든요. 그럼 채권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갑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니까, 진정명의 회복으로 이전 등기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소유자는 갑이다, 그죠? 얘가 이제 소유자인데, 그죠? 자, 그러면 이 병은요, 갑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자기의 채권을 주장 행사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돼. 채권은 안 돼. 왜냐면 채권은 대인이요, 오로지 그 계약을 체결한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병은 을에게만 돈 달라고 할 수 있어. 을에게만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병은요, 저당권은 유효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등기부에도 저당권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럼 이 저당권은 자, 갑에게, 소유자인 갑에게 병은 주장 행사할 수 있다. OX, O다 이 말이죠. 왜? 저당권은 물건이니까. 저당권은 물건이니까 당연히 갑에게도 권리 주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만약에 을에게 돈 달라고 해요. 갑에게 돈을 직접 달라고 할 수는 없어. 근데 을에게 돈 달라고 하는데 을이 돈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병은 자신의 저당권에 의해서 바로 경매 들어가는 거죠. 저당권은 갑에게 주장 행사할 수 있거든. 경매 들어가게 되면 갑은 만약에 그 경매를 막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 갚으셔야 되지. 갚아야 되는데 갑은 채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때 채무 없는 자가 대신 돈 갚습니다. 그걸 대위 변제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돈 갚으면 변제고, 채무자가 아닌 자가. 자, 우리 29회 때 이제 14번 문제인데요. 요 14번에서는 뭐 특별히 여러분 뭐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었어요. 뭐 특별히 다른 것들은 다 이제 평이했는데, 3번 지문을 한번 보세요. 틀린 것인데, 신청서의 문자를 삭제한 경우, 여기 신청서, 등기 신청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삭제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 외에 적으면,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막 신청서가 이렇게 있더라. 근데 여기 뭐 글자 하나 잘못 적은 거야. 그러면 여기 글자, 거기 잘못 적은 글자 이렇게 갈로 치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 한 글자 잘못 적었으면 삭일자, 뭐 두 글자 잘못 쓰면 삭이자, 이런 식으로 신청서 난 외에 이렇게 적으면 여기까지 좋아요. 그다음 문자 앞뒤에 잘못 적은 글자, 그 문자 앞뒤에 가로를 붙이고 이에 서명하고 날인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틀렸어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명하고 날인, 서명 및 날인은요, 그 작성 권한자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서명 및 날인합니다. 그 문서를 작성한 자가 누구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결서, 지적위원회 의결서, 그 지적위원,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합니다. 판결문도 마찬가지죠. 그 판사님이 서명 및 날인하셔야 돼.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우리 공인중개사 뭐 거래계약서라든지 아니면 뭐 확인설명서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그 중개사분이 작성했다는 걸 그걸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거든. 그래서 그때는 그 공인중개사분은 계약서나 우리 공인중개사분 말이에요. 거래 당사자 말고 우리 공인중개사분은 그 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셔야 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작성 권한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서명 및 날인이 아니라 서명하고 날인하는 게 아니라 그죠?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셔야 옳은 지문이 되는데 얘를 이제 틀린 지문으로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이런 문제도 있었다라는 거 하나 뭐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사실 우리 신청서 작성 방법에 있어서는 다른 것보다 그 2번은 시험에 한 번씩 지문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1번과 2번 지문은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 기명 날인. 여러분 기명 날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타이핑 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날인 도장. 그래서 기명 날인은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서명은 직접 이름 쓰는 거고 기명 날인은 이름은 타이핑, 날인 도장 찍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명 날인과 서명은 같은 대등한 효력이 있습니다. 서명해야 한다. 얘는 맞고. 근데 2번이 이제 시험에 비교적 잘 출제가 돼요. 신청서에 간인하는 경우에 이제 신청서가 여러 장이니까 간인 접어서 도장 찍는데 그때는 의무자 권리자가 여러 명일 때 수대로 다 찍으면 도장이 막 이 신청서가 시뻘개지겠죠. 그럼 눈에도 잘 안 띄니까 의무자 중 한 명, 권리자 중 한 명, 각 대표자 한 명만 간인하시면 된다라는 내용이고 요건 비교적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도 한번 출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 한번 알아두시고요. 29회 때 출제됐던 부분은 또 올해 시험에도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런 내용들도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대신 돈을 갚는다. 대위 변제. 그래서 대위 변제를 하게 되면 갑은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법률 관계는 종료가 되죠. 그러면 대위 변제하게 되면 채권이 소멸하니까 저당권도 같이 말소시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24번인데요. 24번. 역시 뭐 다른 특별한 뭐 어려운 내용들은 없었어요. 다만 그 당시에 여기 5번 지문만 한번 볼게요. 5번 지문. 전자 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 이제 요 표현이 이제 학생분들이 많이 수험생분들이 좀 힘들어 하셨어요. 우리 등기 신청 방법은 서면 방문 신청. 서면을 작성해서 방문하는 방문 신청이 있고요. 그다음 아예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는 전자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신청, 전자 신청 크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걸 약간 우리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요. 이게 조금 이렇게 믹스를 시켰다고 해야 되나요? 하이브리드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신청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는데, 첨부 서면은 또 종이 형태로, 즉, 들고 가셔야 돼. 그럼 결국, 그걸 우린 전자 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이라고 해요. 신청서만 표준 양식을 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이라고 하는데 결국 얘는 그러면 첨부서면 들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편은 안 되니까 우리 국민들은 우편 안 돼요. 관공서는 촉탁으로 할 때 우편이 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안 돼. 방문하셔야 되니까 첨부서면 들고 가셔야 된다 그죠? 결국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 얘는 방문 신청이다라는 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속기가 딱 쉬워요. 전자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아 얘는 전자신청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은 신청서만 표준 양식을 쓰는 거예요. 결국 첨부 서면은 들고 가셔야 되니까 얘는 방문 신청이다. 따라서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자격자 대리인의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대리인의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방문 신청은 아무나 다만 업으로 하지는 못하죠. 아무나 자유롭게 대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5번 보시면 자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얘가 옳은 지문이네요. 방문 신청이니까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도. 전자 신청은 오로지 자격자 대리인만 대리 가능한데 방문 신청이니까 아닌 자도 신청할 수 있다. 대리할 수 있다. 그래서 5번이 옳은 질문이고 그 당시에 답 질문이었고요. 나머지 다른 것들은 워낙 시험에 잘 출제가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9회 문제는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한번 봐주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올해 시험 또 어려운 문제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 30회 때 출제됐던 문제인데
6번 문제, 그 당시에 조금 이제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입니다. 뭐 지금 현재는 근데 많이들 뭐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더 공부, 그때보다도 훨씬 더 지금 공부를 많이 하시죠. 자, 6번 문제 보시면 공간정보법상 우리 지적 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 사항 및 열람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이걸 이제 같이 이제 섞어서 문제를 낸 거야.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지. 자, 1번 질문 보시면 1번. 자, 잠깐만요. 네. 자, 1번 질문 한번 볼게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를. 자, 정보 처리 시스템 하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적 공부는 전산화되지 않은 지적 공부가 아직도 존재한다. 대한민국이 IT 강국인데 아직도 전산화되지 않은 지적 공부가 존재한다. 이유는 뭐 때문에? 지적도 임야도 때문에. 왜냐하면 지적도 임야도는 얘는 전산화 시켜놓으면 축척이라는 게 중요한데 우리 도면에서는 지적 도면에서는 축척이 중요해요. 근데 이걸 전산화 시켜버리면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그냥 벌리면 확대되고 오므리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척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오로지 종이 형태로 돼 있는 그것만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편의상 지적도 임야도도 전산화는 시켜요. 편의상 전산화는 시킨다 하더라도 얘는 법적 효력이 없어. 법적 효력은 없어. 그래서 그 전산화된 그 지적 도면에는 편의상은 이 지적 도면도 전산화는 시킵니다. 전산화되는 지적 도면에는 직인을 날인하지 않는다. 그 전자 이미지로 직인 날인하지 않습니다. 왜?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오로지 종이 형태로 되어 있는 것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는 딱 말이 나오면 지적도 임야도는 제외한다. 이제 법에서 이렇게 표현을 둡니다. 왜냐? 얘는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지. 그럼 어쨌든 이제 전산화된 지적 공부를 이야기하는 건데 전산화되어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전산화되어 있으면 당연히 우리 지적 공부에 대한 관리 운영권자인 지적소관청 하면 누구 말하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 거기다가 특별자치시장까지. 우리 세종시 특별자치시에는요, 구가 없어, 세종시에는. 그래서 그 특별자치시장이 지적소관청 역할을 합니다. 특별자치시장. 그럼 여기 지적소관청 가시거나, 얘는 당연히 관리 운영권자니까.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어디 가셔도 된다? 읍면동장에게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등본 발급받으려는 경우에 시도지사는 여기 나오시면 안 되지. 바쁘신 분이에요. 시도지사가 여러분 등본이나 발급하고 계실 분 아니고, 시도지사는 들어오면 안 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아니면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맞죠? 특히 여기 시도지사를 빼시고요. 특별자치시장까지 들어오시면 완벽한 문장이 되겠네. 그죠? 옳은 지문이 되겠네요. 얘는 시도지사 때문에 X. 2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공간정보법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에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맞죠? 우리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토지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그래서 제가 이가토건 그냥 이렇게 외우시라고. 건설회사 이름 같다 그죠? 이가토건. 옳은 질문.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자, 3번 질문 보시면요. 우리 부동산 종합 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 종합 공부의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 공부 일단 그거부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부동산 종합 공부는 아예 태생부터가 전산화입니다. 우리 부동산 종합 공부는 아예 전산화되지 않은 건 없어요. 전산화니까 열람하거나 아니면 증명서 우리 열람하거나 이 증명서 발급받으려는 자는 그 지적 공부 부동산 이거 신청서 이름이에요. 그냥 여기 갑자기 또 지적 공부가 들어왔으니까, 지적 공부가 여기 왜 들어와? X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신청서 이름이에요. 신청서 이름이 지적 공부 부동산 종합 공부 열람 발급 신청서라고 돼 있어요. 아시겠죠? 신청서를 지적소관청, 우리 지적소관청. 자, 부동산 종합 공부 전산화돼 있으니까 그냥 지적소관청에 가서 신청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전산화돼 있으니까 읍면동장, 그래서 읍면동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죠. 제출해야 된다. 옳은 지문이네. 4번 질문 보시면요.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에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그죠?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아까 이가토건의 이, 부동산 종합공부. 이가토건의 이입니다. 이, 건설회사 이름 같다, 그죠? 이가토건.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가격에 관한 사항, 이가. 등록해야 된다? 맞고요. 5번 질문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에 건축법 38조에 따라 건축물 대장에서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옳은 지문이네요. 1번이 제가 이거 X 해놓고 답을 이렇게 해놨네. 그죠? 1번이 X입니다, 여러분. 순간 지금 다 동그라미 쳐놓고 답이 없는지 깜짝 놀라서 1번 X입니다. 여기 시도지사 잘못 들어왔다, 그죠? 시도지사는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 여기 시도지사가 등본 발급해 주실 분 아니다. 그럼 여기에 정확하게 옳은 지문이 되려면 1번에는 시도지사 대신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특별자치시장이 들어오면 이제 깔끔한 문장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상당히 조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자, 우리 30회 이제 13번 문제입니다. 13번. 역시 그 당시에 조금 난이도 높게 출제가 됐었던 이제 문제인데, 권리자와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1번 질문 보시면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단 실체법상 권리자는 이제 민법상 권리자 의무자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실체법상으로는 청구권을 가진 자가요. 청구권을 가진 자가 권리자입니다. 실체법상으로. 그 다음 절차법상으로는요. 절차법상으로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항상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요. 경제상 유불리 따지는 거 아닙니다. 항상 등기부를 기준으로 그 이익을 얻는 자, 즉 이익의 여부, 이익을 얻는 자가 권리자고 불이익을 입는 자가 의무자입니다. 아시겠죠? 이익을 얻는 당사자가 권리자, 그 다음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의무자. 그래서 항상 여기서 이익과 불이익은 뭘 가지고 등기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그러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5번 지문을 먼저 한번 볼까요? 5번 지문 보시면요. 부동산이 갑을병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 명의가 갑에게 남아있어 병이 을을 대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병이 을을 대위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병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원래는 갑에서 을로의 등기는 갑과 을이 신청하셔야 되는데 지금 을이 안 하니까 을 대신에 병이 청구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청구권자는 누구예요? 청구권자는 병이다, 그죠? 따라서 민법상 우리 실체법상 권리자는 이때 병이라는 사람은 실체법상 권리자가 되는 거죠. 청구권을 가지니까요. 현재 을을 대신해서 등기를 청구한다는 거죠. 그 청구권을 가진다. 그럼 청구권을 가진 자니까 얘가 실체법상 권리자. 그 다음, 그럼 갑에서 을로의 등기에 있어서 등기부상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는 누구 앞으로 돼요? 갑에서 을로의 등기. 등기부상. 지금 신청은 병이 하는 거야. 청구는 지금 병이 하는데 갑에서 을로의 등기거든. 이 등기가 먼저 돼야 되니까 갑에서 을로의 등기. 그죠? 그러면 등기부상 지금 소유자가 갑이었다가 등기부상 소유자가 누구로 기재가 돼요? 을로 기재가 되지. 그러면 얘는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가 되니까 얘는 절차법상 권리자가 되겠다. 얘는 아까 병은 실체법상 권리자고. 얼마든지 다른 경우 있을 수 있다. 그 대표적 예가 채권자 대위의 경우에 실체법상 권리자와 절차법상 권리자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5번 질문 나온 김에 먼저 한번 볼게요. 그럼 등기 명의가 갑에게 남아있어 병이 을을 대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병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에 해당한다? 벌써 5번이 틀렸네. 아까 병은 실체법상 권리자고 절차법상 권리자는 을이죠. 을. 그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우리 13번 문제는 그죠? 1번, 5번 정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다른 것들 빨리 한번 스킵해 볼까요? 2번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실체법상 의무자에 대해서 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즉 청구권 가진 자를 말한다. 맞고 3번 절차법상 의무자에 해당한지 여부는 등기기록상 항상 등기부를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실체법상 권리 의무에 대해서는 고려하는 거 아니다. 맞죠? 3번. 그 다음 4번. 갑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 준 을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자, 갑이 을 명의의 저당권을 말소해. 그러면 등기부상 을이 불리하다. 그죠? 왜 을이 저당권자인데 저당권이 지워지니까. 따라서 을이 의무자, 갑은 절차법상 권리자. 왜냐면 내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이 말소되니까 등기부를 기준으로 보면 좋다 이 말이지. 그래서 갑이 권리자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옳은 지문이네요. 그래서 13번 문제. 자, 이제 18번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조금 전에 13번 했고요. 이제 18번. 역시 이제 수용. 근데 이 부분이 올해도 제가 시험에 수용 파트는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좀 높아서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강조를 드립니다.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자 기억 보시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그 원인 증서로 첨부하여 사업 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수용은 원시 취득이니까 뭐 기억은 워낙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다. 그죠? 단독 신청. 그 다음에 니은 수용으로 인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등기 원인은 수용이라고 토지 수용으로 그 다음에 그 연월일은 수용 재결일이 아니라요. 수용 개시일입니다. 수용 개시일에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 취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률에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의 경우에는 그 원인 일자를 개시일로 합니다. 그래서 상속의 경우에는 그냥 피상속인 사망일을 원인 일자로 하는 거예요. 피상속인 사망일 달리 이야기하면 상속 개시일. 아시겠죠? 그게 원인 일자가 된다.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는 그 시점을 원인 일자로 합니다. 따라서 수용 재결일이 아니라 수용 개시일로 기재해야 된다. 그래서 니은은 X. 디귿 수용으로 인한 등기 신청 시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첨부해야 한다. 얘는 X네. 수용 여러분 농지증은 제도의 취지가 뭐냐면요. 농업 경영의사 확인인데 수용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데 농업 경영의사를 확인할 필요 있을까요? 당연히 없지. 그래서 농지증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리얼 보시면요. 등기 권리자, 이제 등기 권리자 하면 사업 시행자 이야기하는 거야. 그 권리자의 단독 신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부동산을 위해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하면 요역지 지역권 등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역지. 그 부동산에 대해 설정된 지역권 하면 승역지 이야기하는 거고. 그 부동산에 대해 설정된 지역권 하면 승역지, 그 다음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하면 요역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역지는 이제 지역권이라는 권리가 있는 토지라는 뜻이니까 사업 시행자에게 방해됩니까? 방해되지 않습니까? 방해되지 않지. 오히려 지역권이라는 권리가 있는 토지를 이제 수용하는 거야. 이건 사업 시행자에게 방해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부동산에 대해서 설정된 지역권, 이건 승역지 이용당하는 거거든. 그건 방해되니까 얘는 직권말소예요. 그런데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이건 오히려 도움된다 그죠. 사업 시행자에게. 지역권이라는 권리가 있는 토지를 지금 수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전혀 방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 된다. 옳은 지문이네. 그 다음 미연 보시면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가 됐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피수용자가 있어. 얘가 피수용자, 얘가 이제 사업시행자인데 사업시행자. 여러분 수용, 즉 갈 때는요. 수용, 갈 때는 원시취득이야. 그죠?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제 수용 재결이 실효가 됐어요. 재결이 실효. 그러면 이미 돼 있는 사업시행자 앞으로 돼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하셔야 되는데 재결이 실효. 자, 재결 실효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피수용자가 원시 취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다. 따라서 항상 등기는 공동신청주의에 따라서 공동신청으로 합니다. 수용 갈 때는 얘는 수용하는 거 원시 취득이니까 그래서 단독 신청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재결이 실효될 때는 이건 이 피수용자가 원시 취득하는 거 아니니까 당연히 공동 신청으로 말소합니다. 따라서 재결이 실효된 경우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에 의해야 한다. 맞네요. 미음도 맞네요. 우리 수용 기억과 리얼 미음이 맞다 그죠? 올해 시험에 또 출제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중요하게 잘 여기면서 봐주셔야 됩니다. 자. 20번 문제인데요. 역시 우리 30회 때 20번 문제. 그 당시에 이제 뭐 가장 난이도 높았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 이신청 파트 시험에서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은데, 주로 절차적인 부분만 시험에서 그동안 물어봤었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이신청 파트에서 조금 이 실제법적인 사항들을 같이 이제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그동안 안 나왔던 게 나왔으니까 수험생들이 또 당황하셨죠. 자, 같이 내용을 한번 보죠. 원리만 아시면 돼요. 항상 우리 등기법은요, 여러분, 원리만 잘 아시면 특별히 외울 것도 없어요. 자, 20번. 등기 신청의 각하 결정에 대한 이 신청에 따라 관할지방법원이 한 기록명령. 이제 등기관은 각하 결정을 했는데 법원에서 심리해보니까, 야, 이거 아니더라. 야, 등기관 기재해줘. 이 말이죠. 그래서 기록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럼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없을까?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이미 되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기록명령을 내리더라도 이미 다른 등기가 돼버렸으니까 그때는
등기할 수 없겠지.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어떻게 가셔야 되느냐면, 등기관이 지금 각하했는데 법원에서는 수리하라고 했어. 그럼 등기관이 지금 잘못 판단한 거잖아. 그래서 내가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그때는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거는 변론을 하고 등기할 수 없는, 지금 할 수 있는 거 찾아보라라는 거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소유권 이전 등기의 기록 명령이 있었어. 자,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라고 법원에서 기록 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다른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당권 등기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기록 명령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얼마든지 등기는 가능하지. 다만 이제 저당권 등기가 그 전에 이제 없었다가 이 법원 재판 받는 중에 이제 저당권 등기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당권 등기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역시 국가배상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을 수는 있겠죠. 어쨌든 등기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1번이 등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1번이 바로 답이네요. 2번 볼까요? 권리 이전 등기 기록 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다른 사람 앞으로 권리 이전 등기가 돼 있더라 이 말이죠. 이건 내 앞으로 지금 이전 등기 하라고 법원에서 명령 내렸는데 다른 사람 앞으로 돼 있더라. 이건 이제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이미 돼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내 앞으로 이전 등기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는 그냥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는 없어. 그래서 얘는 등기할 수 없죠.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이미 되어버렸으니까.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똑같은 내용의 등기가 이미 돼버렸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말소 등기 기록 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하게 되면 항상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말소 등기나 말소 회복 등기는 반드시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해 주셔야 돼.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는. 따라서 말소 등기를 하라고 이제 법원에서 명령을 내렸어. 야, 이거 등기 지워라고 말소 명령을 내렸지만 이해관계인이 발생하게 되면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없으면 말소를 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등기할 수가 없겠죠. 이해관계인이 이미 발생해 버렸으면 말소 등기를 할 수 없다. 지울 수 없다 이 말이지. 그 다음 4번. 등기관이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첨부 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했으나 신청인이 의하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안 해주지. 4번은 너무 당연한 지문이다. 그죠? 그 다음 5번. 전세권 설정 등기의 기록 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의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있다. 우리 전세권 아시죠? 배타성이 있어. 그래서 설령 무효인 전세권 등기라 하더라도 말소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수리하지 못하거든요. 역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때도 당연히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결론은요.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이미 되어버렸다라면 재판 받는 중에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이미 되어버렸다면 설령 법원이 그렇게 명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하지 못하죠. 등기관 입장에서 수리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지. 그러면 그때는 이제 국가배상으로 갈 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30회 문제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29회 30회 문제 여러분 잘 특히 이제 우리 다음에 할 31회 32회는 오히려 안 중요해. 근데 29회 30회 때 좀 어렵게 출제됐던 부분 올해 얼마든지 다시 등장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